회복력의 시대. 이 제레미 리프킨이 최근에 쓴 이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내가 또 얘기한다는 게 그렇지만 나는 이제 원서를 그대로 보고 같이 보고 내가 느낀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평원 책들은 뭐 20분, 30분 이렇게 얘기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20분씩 해가지고 한 네 번에 걸쳐서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제레미 리프킨이 아주 좋아하는 화학자입니다. 화학자가 강의하는 모습인데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올 겁니다. 먼저 오늘은 이 제레미 리프킨의 책은 전체가 4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4개 파트. 전번에 얘기한 거는 인트로덕션을 얘기했어요. 회복력 시대 전체를 얘기한 건데 오늘은 파트 4개 중에 첫 번째 파트 효율성 대 엔트로피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efficiency vs entropy. 그래서 dialectic of modernity. 효율성과 엔트로피. 그걸 현대적인 어떤 현대성의 그 변증법이라는 내용으로 그런 설명을 하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 립톤의 책은 전체가 13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마스크 인공호흡기 화장제 이겁니다. 그래서 오타이틀이 적응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한 이유. How adaptivity trumps efficiency. 어떻게 적응성이 효율성보다 훨씬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예로서 최근에 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에 부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돈도 벌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현대적인 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생겼죠. 왜냐하면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이게 다 리슈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아,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효율성만 따지다가 분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주 어려울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동차도 못 움직이겠고, 세탁기도 못 움직이겠고, 어렵다. 이런 글이 뉴욕타임스에 2021년에 실렸어요. 또, 그 후에 또 팬데믹이 생겼잖아요. 이 팬데믹 코로나가 생기니까는 아까 타이틀에 나오듯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뭐, 마스크도 제대로 하나 못 사겠네. 없는 거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야 이게 efficiency isn't the only economic virtue. 효율성이 그 경제에 있어서의 최고의 덕목이 안 되는구나. 이런 글이 실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글을 쓴 사람이 윌리엄 A. 갤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 작가이고 그 브루킹스 뭐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에요.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글을 실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을 실었는데 내용이 이래요. 50년 동안 미국 체계의 사고방식을 지배한 가차없는 효율성 추구가 세계 경제 시스템을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경쟁 우위의 핵심 원천으로 남아있는 효율성의 향상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시장의 개별 행위자가 내리는 결정은 회복력이라는 공익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미국 의회에 상당히 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런 글이 한두 명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유명한 학자들이 계속해서 뭐 많은 잡지에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고착, 그러니까 unraveling of industrial capitalism. 다시 말하면 산업 자본주의를 수수께끼를 풀어버린다. unravel이라는 건 그 문제를 풀다, 수수께끼를
풀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산업자본주의에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말로 하면 이게 분업이 효율성이 편한 것 같은데 편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챕터 얘기고 두 번째 챕터는 테일러주의와 연력학 법칙. 왜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도 이 책이 쉽지는 않았는데 참 읽느라고 머리털이 좀 많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 테일러리즘, 응? 테일러리즘이라는 게 소위 그 엄청난 분업의 극단적인 분업의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있었던 많은 회사들이 전부 테일러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내가 또 컨설팅을 했거나 코칭을 했던 많은 회사들이 우리 이제 제조업들이었는데 전부 다 테일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빠진 게 아니라 미치도록 빠진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 주로 일본을 많이 갔었는데 일본의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그렇게 테일러주의에 빠졌다고. 근데 테일러주의와 연력학 법칙에 대한 타이틀로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학자들이 예? 잘못 읽었다 이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특히 위대한 사상이 세상을 잘못 읽었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세상을 타락시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챕터인데.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쉽게 말하자면은 단순히 무슨 뭐 화장지를 못 쓰고 마스크를 못 쓰고 뭐 팬데믹이라는 팬데믹에 일시적으로 지나가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의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멸종이 일어나고 인류재란 얘기가 나오고 그야말로 40년 후, 50년 후에 이 지구가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 세상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지만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은 책임의 상당 부분 어디 있느냐? 경제적 이익 그리고 인류의 안녕을 위한 최적의 조건 이런 명목하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작동 방식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되어 있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과학계, 경제학계, 재계에 있다. 과학계는 뉴턴이잖아. 프란시스 베이컨, 뉴턴. 경제학과는 더 말할 거 없겠죠. 지금도 다국적 기업이라는 대부분의 거대 기업들, 그리고 이윤 중심의 경제학계, 그리고 이런 재계, 여기에 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대에 적응을 못한 사상계도 마찬가지고 예술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 전체가 뭔가 특히 위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잘못되고 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이야기 시작을 최초의 근대 철학자로 여겨지는 프랑스 수학자이자 과학자 데카르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옛날 나온 책 엔트로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데카르트는 1596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수학과 물리학의 천재 아니에요. 그래서 23살에 보편 수학을 얘기했어요. 보편 수학의 원리를 얘기한 거지. 그리고 데카르트에 이어서 어, 몇 년 후에 요 22살의 청년 아이자크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 그리고 이런 걸 얘기했다. 뉴턴의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뉴턴은 중력을 설명하는 수학 공식을 밝혀냈죠. 그래서 뉴턴은 계몽대 시대를 수학화했고 수학에 의해서 진보의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뉴턴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 아니에요. 첫 번째가 관상의 법칙.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관상의 법칙은 뭐 다 아시다시피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한 물체는 정지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운동 중인 물체는 그냥 계속 직선 운동을 유지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체의 가속도는 가해진 힘에 정비례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 사실은.
이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모든 힘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른다. 근데 뉴턴의 법칙이 이 법칙에 의해서 소위 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발전된 건 틀림없는 그 근대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논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뉴턴의 법칙들은 우주의 모든 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평형, 이퀄리브리엄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다룬다. 즉 평형 이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연력학 법칙 이런 게 나왔잖아요. 나도 이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연력학 법칙은 모두 네 개로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그리고 이건 누가 한 사람이 특별히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죠, 사실은. 근데 연락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일정하며 우주의 탄생 이래 변함이 없다. 즉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이런 원리입니다. 연락학 제2법칙은 소위 비가역의 법칙, 약간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는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응집된 곳에서 분산된 곳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이 석유가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유를 한번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엔진으로 쓰든가, 혹은 비닐을 만들 때 쓰든가 하면은 이거는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요. 이게 석유는 다시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다시 말하면 이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또 응제된 곳에서 분산된 곳으로, 그리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뉴턴의 법칙은 가역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연력학의 법칙의 위대함을 깨닫고 또 뉴턴의 법칙에서 부족한 것을 이 연락회 법칙으로 보완을 한 거예요. 이 소위 그 제레미 리스크가 쓴 회복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회복력이라는 것도 이 이론에 근거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연락회 법칙을 게임의 법칙이라도 그러는데 이 연락회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이거 유명한 학자들이 있죠. 먼저 1911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프레드릭 소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매터 앤드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라는 책에서 연락과 법칙을 너무 맹목적으로 무시하고 말이에요. 경제활동에 대한 뉴턴 중심의 이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론이 우리 문명을 자연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이게 화학과 물리는 틀려요. 물리는 좀 죽어있는 물질을 많이 다루는데 화학은 많이 움직이잖아. CO2가 어떻게 되고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틀리지. 그래서 그 프레드릭 소드라는 학자가 경제학계 동료들에게 모든 정치 체제의 흥망성쇠, 부와 빈곤, 모두 이런 원리가 다 연락과 법칙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프레드릭 소리. 1877년에 태어나가지고 영국의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로 가서 또 방사능에 대한 연구도 했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화학 교수를 지냈는데 192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 화학상이나 뭐 이런 물리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를 것 같지만은 정말 그 천재들은 그러한 그 법칙 갖고 세상 모든 거를 아마 해석을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드릭 소디에서 또 유명한 학자가 나와요. 일리아 프리고진이죠. 아, 이 일리아 프리고진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17년 태어났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태생의 벨기에 화학자입니다.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산일구조 복잡계 비가역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1977년에 비풍형 연력학 이 이론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아까 소디도 마찬가지고 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하게 여러 가지 한국 세계 경제학자들에게
왜 이렇게 막 물건을 땅에서 막 파내고 이걸 막 쓰고 이러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생각을 하고 이 노벨상을 탄 학자들이 세계 경제학계, 정치계에 아주 여러 가지 경고를 많이 내려요. 다른 사람들은 그 경고를 잘 못 들었는데 이 리피컨이 옛날부터 프리고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락학 용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자본주의 250년 통치 기간 동안 거둔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익은 영업의 시간 동안 부정적인 익스터널 이펙트죠. 외부 효과와 흔적을 남길 장기적인 엔트로피 청구소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고 더덥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게 발전한 것 같고 세상을 온 것 다 인간이 다 접수한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보니까는 이게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인간이 세계를 접수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어떻게 제고해야 되는가. 옛날에 내가 인드라만 공동체에 이사를 지냈어요. 인드라만 공동체라는 건 여기 불교계인데 도법이라는 스님이 만드는 단체예요. 그 인드라만 공동체 얘기를 그 사람은 불교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노벨상을 탄 학자들이 수학 공식과 화학 공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제레미 리피크는 예언자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 회복력이라는 책에서 밝혀낸 거고 내가 이 프레드릭 소드나 이런 사람들의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우리가 이제 시니어 라이프를 얘기하잖아요. 시니어 라이프에서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가 그 메일런트라는 학자인데 메일런트라는 학자가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유명한 교수고 어떤 그 웰레이징이라는 책을 위해서 40년 동안 연구를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이 제임스 미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나의 시운에 국립노화연구소에 보조금을 신청을 했어요. 자기는 100%될 줄 알았는데 그때 신청서를 검토한 사람이 이 제임스 미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미렌이 이, 이 메일런트가 연구 신청서를 보니까는 노화를 말이에요. 가능한 뒤로 연기하고 싶은 노세 과장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무슨 당신이 노화를 연구하냐 해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이 사람도 1918년생이에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 10년 젊은데 다 이때 이미 노화학에 대한 또 제론톨로지에 대한 근본은 이때 다 생긴 거예요, 사실. 근본적인 게. 또 경제 세계 어떤 2세대 세상이 상당히 위험해졌단 말이에요. 기후위기라든가. 이 위기가 최근에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벌써 4, 50년 전 나온 거예요. 이 챕터 3은 현실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이 네이처의 카피탈, 자연에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리얼월드, 진정한 뭐냐, 진정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의존하는 진정한 부, 리얼 웰스죠. 진정한 부는 경제학자와 재계 리더들 사이에서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시작됐다. 네가티브 익스터널리티, 부정적 외부 효과. 이 부정적 외부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녹색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 이걸 위대한 유산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위대한 유산이라기보다는 위대한 어떤 그런 expectation, 기대죠. 유산이라기보다 기대예요. 번역이 잘못됐는데 또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농업의 녹색 혁명에 인간이 기대한 아주 희망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이 사람의 또 이거 만든 사람이 말이에요. 노벨상까지 받았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녹색 혁명들을 하다 보니까는 지구의 표토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효율성이라는 게 소위 3배, 4배 이상 효과가 생기잖아요. 이런 추구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다수적 품종이 생기고 또 단일 재배 관행이 생기고 독성에 강한 농약, 살충제 사용이 생기고 또 새로운 환경 안에 그러니까 물을 무지하게 막 퍼다 쓰는 거예요. 그 일모닥 토지에 삼모닥 도둑이 생겨났다. 내 형님의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가끔 가요. 처음에 내가 1980년대 이때 90년대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에 그 여행을 하면서 야 정말 멋있는 나라다. 광대한 땅이 그 광대한 땅에다가 밀을 심고 옥수를 심고 배추를 심고 뭐 이러는데 콩을 심고 말이에요.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산업화 시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표토의 3분의 1이 황토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작을 하는 땅에 표토 1인치를 근데 다시 만드는 데는 500년이 걸리는데 이 소위 3분의 1이 황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이제 쓸 수 있는 표토가 60년 분량만 남았다는 게 농업학자들이 얘기해요. 농업혁명의 영웅이 노만 블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식량 증산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이상만 받은 게 아니지, 이 사람. 미국 대통령 자유메달, 미국 의회 금메달, 이 모두 받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비계할 학자이면 틀림없는데 전체적으로 보질 못한 거예요. 지구 생태계, 네이처 전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앙이 되고 있거든. 내가 요새 좀 들었는데 한 몇 년 전에도 시골 가을에 시골 내려가서 여행 콘솔팅으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저거 지방을 가끔 내려가는데 그 시골에 눈을 못 열어놓겠더라고 노양냄새 때문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덜하겠죠. 또 이제 또그 농업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팬데믹 어떤 신데믹의 문제란 말이에요. 미웨어 신데믹. 신데믹을 조심하라. 신데믹이라는 걸 알겠지만 몇 개씩 전염병이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커진 전염병인데 지금 팬데믹이 우리 이 소위 코로나19가 안 났잖아요.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애들이 요즘도 학교 가는데 최근에 학교는 못 갔어요. 우리 아들도 학교, 대학, 직장을 못 갔어. 팬데믹 때문에. 요즘 다시 나가는 말인데. 이게 쉽게 없어지는 병이 아니에요. 이 소위 호 수십만 마리 학살하는 거. 이게 쉽게 없애는 문제가 아니에요. 닭 수십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아니지. 수백만 마리 없애는 게 땅에 묻는 거죠. 이게 쉽게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신대물 시대. 이런 것이 기후위기를 말할 것도 없고. 응? 이거 항생제라는 게 위험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붙들어 거의 전 세계가 전 세계에서 쓰였는데 이 항생제가 물론 또 뭐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했죠. 처칠도 살려내고 나도 이 소위 페니실 때문에 이 많이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이게 끊임없이 돌연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양분한 내성을 갖게 되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후석연료 시대 사람들이라고 어, 그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먼 수성들은 우리가 이제 석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수십만 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또 청동기 시대가 있어, 설기 시대가 짧게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한 2, 300년 동안에 우리가 탄소시대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이런 건데 이 소위 이렇게 현재처럼 살아가지고 인류가 지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여기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제레미 리프콘이 패션 산업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 배출과 관련해서 이 패션은 별로 논의가 안 됐잖아요. 나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작년 연말에 말이에요.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는 거,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으로 해서
잘 고르고 덜 사라. 이런 얘기를 한 거로 유명했고, 또 파타고니아는 나도 알고 있지만 유명한 어떤 브랜드인데, Don't buy this jacket. 음? 이 재킷을 사지 말아라. 아직 광고를 했대요. 이걸 뉴욕타임스에 그 광고를 실었다는데, 이미 뭐 벌써 십몇 년 전부터 파타고니아는 이런 신경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아, 박원순이가 있잖아. 그 안국동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박원순이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모든 측면에서. 조금 실수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그 혜택, 여러 가지 안목, 이런 거는 아까 뭐 비비안의 웨스트운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 어떤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정치적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일인데, 아, 이분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했을까.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말이요. 이 글로벌 패션 산업이 지금 온난화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대요. 이 패션 산업이 모든 국제공항 항공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어?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킨다는 거야. 온난화 CO2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큰 수다는 오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옛날에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미안했어요. 야, 이거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CO2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괜찮은가? 그것보다 나는 옷을 안 살잖아. 나는 이 옷을 다 한 번 사면 10년씩. 내 가방도 이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 우리 우리 저 소장님 가방도 오래된 건데. 그냥 그대로 쓰고 다니는데, 이건 내가 돈이 없어. 물론 그러기도 한 거지만, 이게 바꿀 일이 없더라고. 내가 환경운동을 한 것 같아. 뭐 옷을 덜 사므로. 이런, 이런 얘기. 이런 게 소위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지구의 회복력을 복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하기가 끝나고 1만 7천 년 동안 말이야 상당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 없는 물순환과 발맞춰 발전한 지구의 생물 붕괴는 지금 우리가 효율성만을 추구한 결과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다. 이게 이 리프킨의 진단이고, 리프킨의 진단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학자들이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셜 벤처 캐피탈도 이런 정신을 갖고 소셜 벤처 캐피탈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사로 있는 지혜로운 학교도 이런 정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연락학적 효능에 대한 인정을 안간히 거부하는 시장 평형 이론과 시장 합리화 과정의 단점을 감안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경제 그리고 더 중요한 인간 행위의 본질에 대한 전면적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방식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이해하는 방식은 다음 파트 2에 나옵니다. 파트 4개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맞았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관념적인 얘기는 뭐냐면, efficiency, 효율성에서 adaptivity, 적응도로 가는 방향에 한 1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는 생산성이 아니다. 재생성으로 나가야 된다. From productivity to generativity. 내가 옛날에 생산성 본부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 아니라 번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로스트 플러리싱이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소비자 얘기하는데, 소비자 주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환경 책임지로 나가야 된다. 컨슈머리즘에서 에코 스튜어드스로 나가야 된다. 또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 순환 속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재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자기의 공해라든가 이런 걸 좀 외부로 돌리잖아요. 응?
아니, 저기, 일본에만 해도 그 원자, 그 뭐지, 핵실험해서 그 나온 폐기물, 을 이걸 전부 다 바다로 뿌리잖아요. 이건 전부 다 네가티브 익스터널리티로 나가는 건데, 이걸 서큘레이트리티로 나가기 위해서 시멘트를 벙어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정학에서 생명권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시티즌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15가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걸 저는 오늘 4개만, 5개만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